우리 형은 정말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형수님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이쁜 분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에 뭔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끈적한 것 같기도 하고 야릇한 것 같기도 한 그 눈빛. 갑자기 SNS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미영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사이드 부부의 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석지호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하는데요. 깡철중 형사님 그리고 진보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범죄 분석, 사건 이슈 등을 다루는 유튜버 깡철중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진보라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0년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 그리고 그 사이에 얽힌 가족의 어두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3세 여성으로 10년의 연애 끝에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인데요. 저희는 혼인신고만 했고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이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결혼식 자체에 큰 로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남편도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서로 결혼식 준비한다고 시간을 쓰는 대신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왔죠.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네. 네. 저도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물론 결혼식도 하고 싶지만 네. 진짜? 네. 근데 신혼여행 길게 가면 좋잖아요. 그래도 또 드레스 입고 하는 그런 걸 로망 아닙니까? 그쵸. 그것도 있긴 한데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의 친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사업 보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금줄을 마련하느라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을 끔찍이 여기는 남편은 길어야 몇 달이라며 동생이 저희 집에서 잠시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제게 부탁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죠. 사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동생과는 종종 같이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마냥 외면할 수 없기도 했고요. 프리랜서인 제 생활 패턴상 밤낮이 뒤집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도련님과 마주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사실 시댁 식구여서 좀 맞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내분이 많이 배려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동생도 그렇지만 사실 조카나 나이 어린 남성이랑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는 집에 누구 오면 방에서 잘 안 나가거든요. 엄청 그쵸. 불편하시죠? 불편하죠. 불편하죠. 이건 진짜 불편한 거지. 맞아요. 도련님은 저희 집에 들어온 뒤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집에 있는 시간에는 알아서 청소를 해놓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등 저희 부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몸이 편해져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집안일도 도와주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도 사귈 때랑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 1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니 내심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기보다는 뭔가 집에서 직접 한 요리로 파티를 해야겠다 결심했죠. 저는 평소 같으면 자고 있어야 할 아침 시간부터 정성스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도 사고요. 마침 그날이 휴무일이었다는 도련님은 외출하려다 말고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곤 집에 남아 옆에서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을 무렵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 기념일인데 정말 미안해.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정말 미안해. 중요한 계약이라 놓칠 수가 없어서. 내가 다음에 더 멋지게 보상할게. 알았어. 그래서 언제 들어와? 미안한데 아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도 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케이크에 와인까지 다 준비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다니. 이건 진짜 서운할 것 네, 같아요.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준비를 아침부터 다 했는데. 맞아. 그치,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여성이니까 기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좀 파워 J라서 아마 파워 J. 계획적이어서. MBTI 중에 네. J라는 게 이제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뉴를 어떤 걸로 할지 또 언제 어디 가서 뭘 픽업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짜서 아마 했을 건데 근데 딱 남편이 그날 이제 늦게 들어온다, 함께 하지 못한다, 먼저 자라 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되니까 속이 많이 상하겠네요. 속상하겠네요. 게다가 또 결혼 1주년이잖아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기념일인데 사실 뭐 10년 살고 15년 살고 하면 이제 아내도 어느 정도 좀 의미를 좀 덜 둘 것 같은데 맞아요. 첫 번째라서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상 차리는 걸 도와주고 다시 나갈 채비를 하려던 도련님은 제 실망한 표정을 보고는 입었던 재킷을 벗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그냥 저랑 둘이 식사하시죠. 네? 그래도 이렇게 준비까지 했는데 하잖아요. 뭐 요리하는 건 나중에 데워 드셔도 되고. 어때요? 케이크랑 와인 정도 우리가 그냥 둘이 먹는 게 어떻겠어요? 뭐 형도 자기가 펑크냈잖아요. 뭐 손해보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때요? 솔직히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도련님은 결혼기념일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이 조금 흘렀지만 와인 한 잔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도련님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저도 점차 실망감이 잊혀졌죠. 와인을 반병쯤 비웠을 때쯤 도련님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는데 우리 기록 남기셔야죠. 아, 형수님 정말 예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 형님께서 보셔야 되는데 너무 예쁘십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형수님 너무 잘 나왔어요. 태그해 드릴게요. 어때요? 괜찮겠죠? 네. 좋아요. 너무 이쁘세요. 저나 도련님이나 둘 다 SN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인이 두세 잔 더 들어가자 대화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형수님, 우리 형은 정말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형수님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이쁜 분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요. 도련님은 결혼 다시 안 해요? 형수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제가 벌써 했죠. 형수님은 대체 형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에 뭔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끈적한 것 같기도 하고 야릇한 것 같기도 한 그 눈빛.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해도 도련님은 자꾸만 좋아하는 게 뭐냐,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련님, 아무래도 취한 것 같아요. 주무세요. 적당히 웃으면서 받아주려고 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아 결국 전 먼저 자리를 떴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좀 돼서 많이 외로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설마 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사실 제 오해일 수도 있으니 괜히 불화 만들지 말자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시동생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쎄한 느낌.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보통 가족간에 식사만 형수님 저 밥 잘 먹고 갑니다 하고 네 형수님 하시라지 뭐 이렇게 뭐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외모를 칭찬하고 그러니까요. 형이 부럽다 이런 형이 얘기를 부럽다. 하고 있을 수 없는 보통 평범하지 않다.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많이 많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미 좀 많이 이상하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묘하게 저와 도련님 둘이 함께 있는 상황이 늘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가기로 한 날 남편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해서 도련님과 둘만 가게 되거나 남편이 갑자기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도련님과 저만 집에 남게 되는 일이 늘어난 건데요. 여보, 오늘 나 급한 회의가 생겼어. 부모님 댁에 먼저 가 있어. 동생이랑 같이 가.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나 혼자 가기 그런데. 동생이랑 같이 가면 되잖아. 부탁해. 정말 중요한 회의야. 알았어. 언제 올 거야? 저녁 늦게 될 것 같아. 먼저 식사하고 있어.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간혹 남편에게 왜 자꾸 못 온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도 항상 중요한 미팅, 급한 업무라는 핑계였습니다. 10년의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결혼기념일을 기점으로 도련님의 행동은 점점 수상해져 갔습니다. 차 안에서 텀블러를 꺼낼 때 우연히 손이 스치게 지나가거나 새벽에 작업 중일 때 방문을 두드리곤 간식을 챙겨준다던가 무서운데요? 심지어 때로는 제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사실 딱히 증거도 없고 단지 제 느낌뿐이라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없었죠. 근데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는 저 무서울 것 너무 같아요. 무서울 네. 것 같아요. 오우, 이상한데.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문 앞에 막 이러지 않죠. 서성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 텀블러에 스치고 이런 일이 자꾸 잦아지고 하는 부분이 둘만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 좀 이상합니다. 미묘하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버린 터라 최대한 도련님과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셋이서 축하 파티를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자리니 별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에 그날 저녁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보, 이번 계약 덕분에 우리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여보가 원하는 크루즈 여행도 갈 수 있겠는데? 정말? 와, 너무 좋다. 형, 정말 축하해. 너도 고생했어. 오늘은 다 같이 취해보자고. 오랜만에 가족처럼 다 같이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동안의 불편함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저는 평소보다 술을 조금 많이 마시게 됐죠. 형, 벌써 와인이 다 떨어졌어. 이게 마지막 술이야? 아, 그래? 내가 가서 술 좀 더 사올게. 남편이 술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어디선가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수님, 많이 취하셨네요. 눈을 떠보니 도련님이 걱정스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워있는데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너무 이상하죠. 아, 소름 끼치는데요? 소름 끼치는데 이거. 눈 떴는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 처음에는 그저 걱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제 옆에 앉으며 어깨춤에 손을 얹더니 다른 손으로는 제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친놈이네. 아니, 그러니까 미친놈인 거야. 그쵸. 누가 지금 무슨 일이야. 너무 충격적이다. 미친놈이네요. 그거밖에 표현할 말이 없죠, 지금. 미친놈이죠, 그냥. 심지어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 한순간에 취기가 가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정말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사과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윽박지르자 제게 도련님은 실수였다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요. 그때 마침 남편이 돌아오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더 이상 거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많이 취해서 먼저 자볼게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방금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에게 말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어지러움이 몰려오며 몸이 무거워졌고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이 술을 못 마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마신 걸로 봐서는 근데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어지럽고 몸이 이상함을 느꼈다? 술에 뭔가 이상한 것 한 거 아닌지 그런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어지러움이 밀려오면서 잠들었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네네. 그렇죠. 아마 고의적으로 약을 탈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아마 그런 자리가 뭐 남편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술을 먹지만 아마 도련님, 다른 남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마 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안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놈이 약을 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저는 약을 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수상하다. 그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몰래 약을 넣고 이러면 벌을 받진 않나요? 신고하면? 신고해갖고 일단 뭐 약에 그 병에 그런 약품이 들어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변호사님. 네, 확인 가능하죠. 네. 다 가능해요. 뭐 소변 검사도 하고 또 이제 마셨던 술병, 술잔 이런 거를 이제 그 안에서 증거 채취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당연히 처벌받죠. 그리고 그렇게 그걸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 있는 사연자분의 몸을 만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성범죄로 해서 다 같이 처벌을 받겠죠. 자, 그런데 설령 이게 약이 아니더라도 형수님의 몸을 더듬거리고 그 진술만 갖고도 여기도 처벌 가능해요. 변호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다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과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 시간까지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어요. 저는 잡았던 방문 손잡이를 살며시 놓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제 입으로 이 대사를 읽어야 된다는 게 참 기회를 줘도 못 먹냐? 내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왔으니 망정이지. 내가 좀만 늦게 들어왔으면 너 경찰서 갔을 거야. 진짜 미안. 다음에는 제대로 할게. 정말 미안해. 쑥맥이냐? 똑바로 해. 내가 미영이한테 그렇게 했냐고. 너무 끔찍한데요, 지금? 제가 읽고도 정말 너무 쓰레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야, 그러면 미영이는 누구야? 그 전에 누가 있었나 봐요. 이런 첫 상황에 번째가. 있었던 여자가 또 있었던 그렇지, 이런 거죠.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이 있었다는 거네, 그죠? 네네네. 이런 걸 시도했던 적어도. 와, 이거 미친놈이네. 그러니까요. 완전 쌍으로 둘이서 상습범, 지금 상습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직접 도련님에게 저를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미영이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걸까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10년의 연애, 그리고 1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개쓰레기들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는 거 봐서는 당연히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뭐 미영이라는 인물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굉장히 손발을 맞춰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변호사님, 이렇게 우연히 들은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녹음이 아닌 경우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형사소송 특히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피해자분들이 저 증거가 없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가해자들은 증거가 없는데 내가 왜 유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범행을 하는데 누가 뭐 CCTV 있는 장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범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피해자의 피해 입은 그 상황에 대한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이 밝았지만 저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방문을 열고 나가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서질 않았거든요. 원래 작업할 때 방해받는 것이 싫어 방문을 잠그고 일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긴 방문 너머로 많이 바쁘냐며 물어오는 남편에게 가까스로 오늘 하루 종일 바쁠 거야 라고 대답한 뒤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넘게 흘렀을까? 갑자기 SNS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미영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이름. 그 미영이가 설마? 그제서야 머리를 스쳤어요. 미영 씨는 도련님의 전 부인이었고 연애 시절 한두 번 만나 함께 식사한 적이 있어서 얼굴 정도만 알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성철 씨 SNS에 올라온 사진 보고 연락드려요. 느낌이 안 좋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집 근처 카페에서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억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고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기념일날 별일 없으셨나요? 왜요? 아, 역시 있으셨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날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미영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랑 같은 일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뭘 조심하라는 거죠? 저도 똑같았거든요. 미영이도 그랬나 봐요. 당한 건가요? 그랬나 봐요. 그 전일 설마. 아, 정말? 설마? 미친놈들이네. 너무 끔찍해. 끔찍한 게 아니라 미친놈들이야. 그렇죠. 저는 3년 차였는데 1년 차니 더 빨라졌네요. 반성도 안 하나 봐요. 미친놈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놈들한테 당한 건 결혼 3주년 기념일 날이었어요. 특별한 날이라며 평소보다 많이 마시자고 하더니 이상하게 어지러웠고 어쩌다 보니 아주버님과 둘이 남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양옆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누워있더라고요. 개놈 종자 같이 누워있다고요? 같이 누워있어. 이게 말이 돼? 상상하니까 너무 싫다. 다음 얘기가 있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옆에 남편도 있고 옆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약이에요. 이건 무조건 약이야. 술로 될 수가 없는 약을 탔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꿈을 꾸는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두 형제는 뻔뻔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우리 원래 이렇게 지내. 그냥 받아들여 라면서 영상을 찍어놨으니 발설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오히려 그녀를 압박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둘이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일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들은 뻔뻔했어요. 마치 이전에도 여러 번 했다는 듯 했어요. 미영 씨의 말에 의하면 그 형제들은 대학 시절부터 이런 행동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몇몇 여성들이 SNS로 익명으로 고발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저 소문으로만 퍼졌다고 했죠. 정리하자면 이 형제들은 어느 한쪽에게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를 둘이서 공유했다는 겁니다. 여자를 공유한다는 어떻게 얘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인성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형제간에 저도 형제가 삼형제예요. 이걸 내가 우리 형한테 형, 우리 여성을 하나를 꼬셔서 형하고 나하고 같이 해.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두 놈은 여성을 그냥 노래기로 본 거야. 그리고 같이 공유하자. 근데 이거 심지어는 지금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부인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개 쓰레기 역대급이다. 그리고 더 악질적인 게 악질적이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렇죠. 발설하면 이거 뿌릴 거야 이렇게 또 협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처벌받잖아요. 영상 유포하면 찍으면 걸리죠. 근데 무서워서 또 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이제 못할 수 있죠. 협박을 하니까. 내용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 두 형제 아니 이 두 나쁜 놈, 악질 같은 놈들은 여성을 진짜 쉽게 통 노래기로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약속을 하지 않았나. 질적으로 나쁜 놈이다. 지금까지로는. 현재까지는 그래. 하여튼 이제까지도 질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쌍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한 명이 나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도 한 사람이 그거는 안 좋은 일이야 하지 말자라든지 맞아. 아니면 위험한 일이니까 하지 말자라든지 이렇게 좀 제지를 했어야 맞는 건데 둘이 이게 통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쌍으로 이럴 수 있는지. 둘 다 비정상인 게 맞아요.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이 형제가 나쁜 것을 둘이 동시에 한다? 변호사님 이 업무 중에 이런 거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없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형제가 없을 것 이렇게 같이 성범죄를 범한다? 그것도 상습적으로?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미친놈들이네 진짜. 미영 씨는 만약 자신의 영상이 퍼지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마음에 무작정 도망치듯 그 집을 박차고 나왔는데 다행히 그들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애초부터 영상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미영 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니 당연하다며 자신도 3년 동안 전혀 몰랐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까지 도망쳐버리면 이 둘은
이 추악한 짓을 계속 일삼을 텐데 절대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맞아요. 나서야죠. 나한테 부탁해. 그러면 패잡고 싶은데요. 물론 변호사님은 지금 나서야 된다는 거는 뭐 법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법보다도 메가약이야. 패잡아야 돼. 이거는 인간 쓰레기 말종이야. 그럼 형사님한테 연락 오시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패잡아 죽이죠. 법을 해도 인간 꼬라지 안 돼, 얘네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인간 꼬라지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왠지 교도소에 수감이 돼도 네. 둘이서 뭔가 우리가 이 계획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나?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소시오패스인데요, 이름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미영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신중할 것을 당부했죠. 미영 씨도 과거 신고를 시도했지만 그 형제들은 미영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더더욱 제 생각이 공고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이혼을 진행했다간 저와 헤어진 후에도 어차피 또 다른 여성을 노릴 게 뻔한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미영 씨의 증언과 제가 엿들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영 씨도 이미 신고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 더욱 불안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남편과 남동생이 지금 행동이 성과 성에 해당하나요?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성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동생이 술에 뭐 약을 탔는지까지는 지금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형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그 위로도 만졌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준강제 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이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이 돼요. 그래서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이런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이거든요. 벌금형도 없어요. 일반 강제추행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벌금형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시동생은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남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도 불분명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동생하고 나눈 대화를 본 거 이외에는 사실 남편과 관련해서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시동생이 이런 범행을 하기 전에 남편과 시동생이 과연 어디까지 얘기를 나누고 계획을 짰는지도 지금은 불분명하고 아까 남편하고 시동생 대화하는 중에 내가 문 앞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중단이 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파트 복도에 있는 CCTV 또는 그 출입문의 CCTV를 좀 확인을 해서 이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뭐 술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술을 그렇지. 사러 갔다 올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둘이 뭔가 사전에 많이 계획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남편이 술을 사러 나간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서 계속 그 문 앞에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뭐 편의점에 갔다 오고 이런 CCTV가 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문 앞에서 계속 대기했다.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 범행에 깊이 관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둘이 계획했다. 네. 그래서 그런 CCTV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주의할 거는 CCTV는 사실 아무리 내가 거주자라 해도 그냥 내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확보를 하도록 해야 하고 혹시라도 그게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따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도 있어요. CCTV는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확보를 한다면 이제 남편은 만약에 최소한의 경우라면 뭐 교사나 방조가 될 수도 있고 최대한으로 간다면 같이 특수 강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여성분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 제가 형사라면 그거부터 할 거예요. 접수 받아주고 형제 간의 대화 분명히
카톡을 하든 문자를 했을 거야. 야, 너 지금 내가 기존도 못했어? 야, 너 뭐하냐? 내가 술 사러 나왔는데 너 뭐하고 있어? 아, 형 좀 기다려. 내가 아직까지 못했어. 이런 둘만의 대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아마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증거만 있으면 변호사님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공모한 게 공모한 게 딱 나잖아요. 확실하니까요. 네. 그러면 휴대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가 이제 담당 형사라면 아 그래 나는 피해자 중심이니까 일단은 나는 그거부터 확보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둘만의 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보통은 사실은 첫 번째는 휴대폰 제출해 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해서 임의 제출을 받거나 그게 안 되면 압수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휴대폰의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고 휴대폰을 없앨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삭제한 거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복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알리지 않고 압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물론 그렇게 임의 제출이나 포렌식으로 나오지만 또 우리 통신 압수영장에 하면 문자 내용 카톡 다 발책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영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 문제고 일단 간단하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모두게 빨리 압수해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이제 해준다고 생각 못하고 아 그러면 내가 아. 원래 훔쳐야 되나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안전한 뭐 거처를 제공받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 이거 성폭도 가정 포함되거든요. 그럼 모든 각 구마다 뭐 임시보호, 법률공단 많이 있어요. 가서 쉴 수 있고 법적 지원도 또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쉴 공간은 많이 있다. 쉼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지원은 많이 해준다. 아, 근데 경찰에 신고만 해도 경찰이 다 안내해 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미영 씨, 남동생의 아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더 유리한 게 있을까요? 남편이 같이 공모를 해서 시동생이 성범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공모를 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고소를 했을 경우에 남편이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 사실 입증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미영 씨라는 사람이 겪었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뭐 진술서를 작성해 주거나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을 해준다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 유의미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증거가 없는데 괜히 내가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그 말같지 않는 그 도련님한테 당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녹음도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참고 사항이 충분히 되니까 둘만의 대화에 있어서 뭐 형님, 뭐 형수님 오늘 또 왜 이렇게 이뻐 보이고 뭐 멘트나 이런 걸 다 녹음하면 변호사님 이런 것도 나중에 뭐 재판 가서 다 정성참작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녹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내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도련님과 단둘이 있는 방에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왜 그 완력에 의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추가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죠.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동생이 형수한테 그런 성범죄를 범했고 그리고 남편도 적어도 암묵적으로 허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더 깊이 관여됐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네. 이 두 분이 이혼하게 되시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뭐 잘못한 사람은 재산을 못 가져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이혼에 이제 있어서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네.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은 위자료 청구, 그러니까 위자료를 배상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책임이 있는데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어서 이제 재산 분할은 보통 부부의 공동 재산에 취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따져서 혼인기간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두 분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재산 분할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형사님,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맡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 인간 쓰레기야 이런 예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 부모님도 소환하고 싶어. 이건 잘못된 그 성적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된 애들이야. 역대급 사연인데요.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귀한 딸을 시집 보낼 때 뭐 학벌 또 집안 모든 걸 다 보잖아요. 물론 또 좋지. 그런데 우리가 성적 이런 걸
판단 못 하거든. 근데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이 개인주의가 많아. 이기적이고. 아마 처음에는 내 딸이 이런 좋은 데 가서 실 가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잘하면 하루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성적으로 그게 좀 바람직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 그렇죠. 공감력이 있고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씬 사연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인사 나눌까요? 네, 뉴사이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